주제 발표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 회장님께서 AI 방역 정책을 말하다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발표를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선일 교수님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또 많은 고민을 발표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HPAI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새 길을 찾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름을 K 축산 방역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를 K 방역으로 굉장히 잘 대처했듯이 축산에도 새로운 패러다임, 뭐 어떤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K 축산 방역이 어떨까라는 주제로 새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는 이제 조류 쪽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수의사로 지금 한 23년째 현장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동물약품 회사 쪽에서도 이제 현장을 둘러봤고, 뭐 병원에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방제 업체를 만들어서 농장을 계속 다니면서 이제 방역뿐만 아니라 위생, 방제 이쪽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네 가지예요. 일단은 우리가 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방역을 해왔을까? 지금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는 18년이 됐어요. 2003년도부터 한국에 들어왔고 전 세계도 2003년 이전에는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고 병원성도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계속 이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이점은 이제 말씀하신 그 ASF랑 차이점은 이건 오래됐어요. 18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에게도 감염이 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해답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방역과 이 차단 이게 어디까지 작동을 할까?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코로나처럼 대안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K 축산 방역 하려면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가면 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WHO 잘 아시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자면 질병관리청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인플루엔자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누구나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를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굉장히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즈널 플루라고 하는 게 이제 계절 독감이고 우리가 매번 겨울에 이렇게 감기처럼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시즈널 플루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팬데믹 플루가 있어요. H1N1이라든지 신종 플루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염되는 스페인 독감 이런 거를 다 이쪽으로 속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다른 모든 동물에 감염되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것들을 다른 인수공통 인플루엔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부류를 가지고 있고 조류 인플루엔자 혹은 말 인플루엔자 혹은 돼지 인플루엔자가 사람 감염을 일으키는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고 누구나 지금 다 마스크를 쓰는 이 시대에 정말 이게 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WHO에서 낸 자료고요. 처음 2003년부터 16년까지 제가 뭐 20년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52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890명 가까이 감염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H5N1만 가지고서 이번 겨울에 이제 발견된 똑같은 H5N1이 400명, 그다음에 H7N9 요건 이제 중국에서 300명,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한 15년간 1,5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2003년도부터 그러니까 요 뒤에 집계가 안 된 것까지 해서 15년간 1,500명. 이게 전 세계 인구. 제가 왜 16억으로 표시를 했냐면
줄임플레가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70억이 아니라 발병했던 16억 중에 1,500명. 그러니까 그냥 15로 나누면 매년 100명 이하라고 보는 거죠. 100명이라는 숫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매일 뭐 미국에서 한 몇 명씩 죽죠? 뭐 한 20만 명 발생하고 2천 명씩 죽지 않나요? 그럼 1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정말 감염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18년 동안 계속 인플루엔자가 왔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위험한 인수공통병이라면 여기 있는 농장주 혹은 저희 같은 수의사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 아닐까요? 혹은 살처분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6만 명 중에서 항체가 양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침입할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코로나랑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팬데믹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이건 이제 보험회사에서 하는 방법인데 사람이 이제 죽을 확률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요 한 10만 분의 1 확률부터 한 요 정도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심혈관, 뭐 자살, 뭐 낙상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이 심혈관과 질환만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제 감염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졌습니다. 퍼센트대로 올라갔어요. 그에 반해서 뭐 개한테 물려서 죽는다든지 벌에 쏘여서 죽는다든지 하는 거는 1,000만 분의 1 확률 이하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확률로 죽을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조류 인플루엔자 역시 3천만 분의 1에 가까운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적인 확률로 따지자면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랑 우리가 누구나 아는 코로나19랑 한번 대비를 해보죠. 이거는 사람, 박쥐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왔고요. 이거는 조류입니다. 그러니까 조류라고 하지만 오리, 기러기 이런 애들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가 다 걸리지만 죽는 건 닭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병원성이라고 얘기해서 나도 고병원 위험할 것 같아. 사람도 그렇게 인식을 했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작은 확률이다. 이걸 아셔야 되고 닭한테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닭을 지키지 않고 닭을 계속 잡고 있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뭐를 위해서 방역을 하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10%대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은 확률로 감염률이 있고 감염되면 죽을 확률은 높다. 그렇지만 감염률이 낮은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팬데믹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를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강하고 잘 살아남고 변이도 빠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에 모두가 주목하다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팬데믹이 되어버렸죠. 여기에 반면 교사로 지금 인플루엔자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팬데믹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음 인플루엔자가 정말 사람을 죽였던 나라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환경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폐 깊숙이 아주 깊숙이까지 침투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런 먼지 구덩이 속에서 닭과 함께 사람이 같이 살든지 뭐 예전 우리 시골 모습처럼 이렇게 어떤 뭐 방역 조치 없이 닭장과 이렇게 하든지 뭐 오리랑 이렇게 같이 사육을 해서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키거나 뭐 피를 직접 먹는 이런 나라들이 간혹 감염이 되는 이런 환경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 필리핀 뭐 동남아 많이 가보시면 이렇게 큰 호수 주변에 오리를 이렇게 풀어놓고 사육을 하고 그 옆에 닭들이 이렇게 삽니다. 여기에 야생조류가 또 날라와요.
그래서 서로 간에 바이러스가 프리하게 전파되고 이런 나라들은 또 상제화된 나라고 가금 농장에서도 계속 발생을 하고 백신도 해요.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농장에 가본 일도 별로 없어요. 일반인들이라면. 그래서 매우 확률이 낮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또 이제 변이 혹은 뭐 백신에 대한 뒤에 두려움 이거를 변이로 또 표현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거는 다른 전문가들께서 더 풀어주실 거예요. 백신 때문에 변이가 일어나는 확률은 없고 코로나만 보더라도 우리 백신 만들어지기 전에 뭐 델타 변이 수많은 변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변이는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이런 얘기들을 좀 모아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저랑 이제 저는 아주 일부를 썼고 MBC의 김영수 PD라는 사람이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살처분 신화의 종말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큐가 좋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다큐인데 이 다큐를 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루엔자에 대한 오해,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오해,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오해 이런 문제들을 담아서 이 책을 냈는데 백신에 대한 거는 굉장히 뭐 디테일이 많으니까 이 책이나 이 내용들을 더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방역, 그렇게 강조하던 방역만으로 과연 만들어질까? 뭔가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 이제 넘겨주시면 요 이제 색깔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상제국이고 아까 이동식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있는 야생조류들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모여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또 아시아나 유럽, 미국으로 내려갑니다. 항상 매년 있었던 일이고 또 이렇게 철새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뭐 일단은 예비는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면 주변에 이렇게 항상 그 상재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큰 위협이 되겠죠.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철새들이 가져온 것을 농장까지 이제 뭐 야생 조수, 그다음 텃새 혹은 뭐 쥐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옮기고 그렇게 증폭된 거를 또 사람이나 차량이 옮긴다. 이게 이제 현재 역학의 대세였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렇게 야생 조수가 가져온다라는 것도 2013년도에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천천히 증명이 되는 거죠. 다음. 요거는 또 한번 넘겨주세요. 작년 20년, 21년에 발생됐던 여주 이천 지역의 발생 농장 그리고 3km 반경 그 살처분 범위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건데 왠지 뭔가 보시면은 정말 자로 잰 듯이 3km 띄엄띄엄 3km 밖에 있는 게 모두 발병을 했죠. 만약에 3km가 아니라 1km였으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농장이 더 발병을 했지 않았을까요? 3km가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역시 저도 화성시를 공수위를 맡고 있어요. 그때 저도 농장 네 군데가 발병을 했는데 신고를 하면서 저희가 진단을 하면서 느낀 건 이 야생 조류가 이 지역을 다 오염을 시켜서 이거를 사람이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전체가 오염된 상태구나라고 저희는 느꼈어요. 이것은 이제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는 전제죠. 다음. 질병이 생기려면 이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고 역학이라는 책에 맨 처음에 다 그려져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농장이 방역을 못해서가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농장이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 강원도에는 철새가 안 오니까 안 터지는 거죠. 그 환경,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에서 그거를 방어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넘겨주세요. 이 환경은 어떤 농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켰느냐 그리고 어떤 상태냐 좀 전에 설명드린 그거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병원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차단 방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요 원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다음 세 번째 이제 면역이라는 거는 오직 백신으로만 넘겨주세요. 백신으로만 이제 체득될 수 있는 거고 뭐 좋은 사료를 먹였거나 뭐 면역이 좋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특수 면역이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들을 다음 보시면 한 30%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30% 이상은 못 해요. 경기도에 있으면은 30% 마이너스가 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으면 30%는 세이프한 거죠. 이 30%는 지금 우리는 아무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보세요. 마스크 이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제주도 터지기 전에 뭐 제주도에 살았다. 그럼 거긴 세이프한 거죠. 뭐 지금은 세이프한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지만 이건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해답이잖아요. 이 백신을 제외하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그럼 우리는 왜 백신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백신은 진짜 작동을 할까요? 지금 한국에 18년간 터진 바이러스는 H5N1, N8, N6 세 가지였어요. H7도 아니고 한국에서 만든 백신이 있어요. 그 백신이 H5 계열만 맞아도 80% 이상 방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전적인 백신 툴로도 가능한 거고요.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식품부에서 긴급 행동 지침,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라는 그 지침에도 긴급 백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원뱅크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한국의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근데 언제 어떻게 꺼내서 누구한테 어떻게 찔러라 라는 지침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 그리고 검역본부에서 여기 있는 뭐 강 박사님 뭐 등등 해서 2020년 그다음에 19년도에 요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그 굉장히 좋은 잡지에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종개랑 산란계에 이 백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을 주사를 해봤더니 항원형이 잘 맞으면 100% 방어가 되고 바이러스도 3일 안에 다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10배로 희석을 해도 방어가 되고 100배까지도 방어가 된다. 엄청난 좋은 백신을 만들어 놨다라는 논문을 냈는데 써야죠. 네. 그 다음 그럼 백신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걸 이제 백신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백신을 쓴다고 살처분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개를 같이 하는 거고요. 백신을 써도 그러니까 모든 조류에 다 접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중요한 종류부터, 그러니까 희귀종 동물원 이런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오래 사는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육계, 오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육계는 한 달밖에 안 크는데 백신하고서 효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2주, 3주가 지나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다렸다가 뭐 일주일 방어하려고 백신을 할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걸리면 바로 살처분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간적으로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하면 예방적인 백신, 발생하고 나면 긴급 백신 이렇게 구분하고 또 이렇게 어디에 발생을 했을 때 요 동그라미 원을 그려서 요 3km에서 뭐 10km 지역만 백신을 한다든지 이런 플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쓰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만 백신을 하고 다른 지역은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켜본다.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하고 나서도 죽일 건지 아니면 그 백신한 것들을 감염이 안 되더라도 이제 살려둘 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그리고 백신을 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백신을 했는데 너무 백신이 잘 돼서 질병이 왔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무증상 감염처럼. 그런 거를 어떻게 파악하죠? 지금 백신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되지만 구분되는 백신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10,000마리 백신을 하면 100마리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계라고 해서 걔네들은 그대로 백신을 안 하고 남겨뒀다가 걔네들이 먼저 이상이 있든지 걔네들 피를 뽑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만 관찰하면 훨씬 더 빨리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있죠. 이런 툴들이 있어서 계속 관리 감찰을 하고 예찰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하면 모두 살처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 플랜도 달라져야 됩니다. 다음. 이런 백신 정책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해봤고, 미국도 지금 백신 뱅크, 항원 뱅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왜 계속 그럼 안 하냐? 홍콩 같은 나라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농업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 허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했다고 우리가 하고 누가 안 한다고 따라할 일이 아니에요.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만약에 진짜 올 겨울에 백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H5N1이 나왔잖아요. 야생조류에서. 검역본부에서는 아마 그걸 가지고 지금 백신이랑 얼마나 방어가 되는지 검사를 하고 있겠죠. 이거 괜찮아. 지금 백신 쓸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여기 뭐 천안인가? 여기 근처에 발병을 하기 전에 여기 파란색, 뭐 이건 산란계고 요걸 육계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다 백신을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 발생을 하더라도 얘네들은 살처분하지 않고 놔둬요. 계속 예찰만 하는 거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여기서 막 감염이 막 늘어나지 않아요. 몇 마리 죽고 그냥 시들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생각해 보시면 저 백신 2번 맞았거든요. 저한테 코로나 와도 몸살 났나? 이 정도로 자가격리하고 일주일 뒤에 끝나잖아요. 아프거나 제가 실려가지 않는 것처럼 무증상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심플하게 넘어가고 제가 배출하는 바이러스 양도 100분의 1로 감소합니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빠른 진단과 신고가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만 잡아내면 되니까 다른 데들은 계속 예찰만 하면 되니까 방역 부담이 훨씬 덜해지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막 다 싸잡아서 생닭을 죽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예찰을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우리나라가 청정국이 안 되면 어떡하냐라는 문제도 청정국 선언할 수 있습니다. 백신 후 청정국이라는 제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감시계를 남겨놓으면 청정국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제가 이제 농식품부 연구 과제로 천안 지역 대상으로 백신을 안 맞췄을 때, 그다음 백신을 맞췄을 때, 백신을 미리 맞췄을 때, 뭐 지역만 맞췄을 때 이렇게 네 등분을 해서 얼마나 그럼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이게 이제 그 축산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자료입니다. 결론은 백신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년, 17년 상황인데. 여기 이렇게 하고 그때는 500m 살처분이었거든요. 요 살처분을 이렇게 해서 이 농장을 다 살처분한 금액 대비 긴급 백신을 해도 한 40% 정도는 절약이 되고 예방 백신을 하면 한 70% 가까이 비용 방역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긴급 백신을 이제 500m는 잡고 요 3km 반경, 3에서 10km 반경을 다 백신을 하는 걸로 해서 여기는 80% 정도는 살아남은 걸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랬을 때 아까 이제 40%,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이제 미리 여기 천안 지역을 다 했을 때는 이제 요 발병 농장만 죽이는 걸로 해서 한 80%, 70%. 그다음 슬라이드도 예방적으로 백신을 했을 때 이제 여기 걸린 농장만 이렇게 죽이면 역시 한 70% 가까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있고 행정적으로도 부담이 덜하죠. 다음. 자, 뭐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에서 이런 현장 상황들을 그다음에 이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이 인체 감염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역적인 부담, 그다음에 인체 감염 문제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네, 맺은 말이 될 거예요. 아마 이제 백신을 썼을 때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2003년도부터 하기엔 너무 길어서 2010년도부터 2021년까지만 잡았을 때 매년 터지는 게 아니니까 평균 그냥 10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손실액. 우리가 땅에 파묻는 돈이 1000억이고 여기에 2차 피해라고 해서 뭐 저 같은 사람이 농장을 못 가니까 이제 저도 놀아야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간접 손실까지 다 합치면 매년 2,500억을 우리가 땅에 묻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살처분 정책. 요거는 또 계속 넘겨주세요. 요거는 한 마리당 10,000원의 비용이 들고요. 요거는 한 마리당 다시 200원의 그 백신 접종비가 듭니다. 뭐 이제 주사 비용 뭐 다 합쳐가지고요. 그러면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전체적인 액수로 따지면 이게 3천억의 손실이, 그러니까 3천억의 직접비가 들어가면 요거 60억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백신 정책 단독만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지는 게 아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서로의 정책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정책 우리가 여태까지 요 하나만을 써왔는데 이걸 같이 쓰게 되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처분 정책이 아까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윤리적인 문제, 생닭을 계속 죽여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침출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백신으로서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있고 그만큼 백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백신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번 바로 며칠 후에도 쓸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결국 정책의 역할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그래서 살처분은 18세기 정책이에요. 이건 책에 나와 있고요. 백신은 다음 20세기 정책이에요. 그럼 21세기는 뭘까요? 그다음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내놓은 이제 백신에 대해서 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또 눌러주세요. 지금 이제 백신이 굉장히 개발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항원뱅크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제 오리나 이런 거에 대해 효과가 낮다. 근데 오리는 백신을 안 할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이제 일부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데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코로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변이가 일어나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상제국으로 있는 그 나라들이 있고 뭐 일본이나 선진국 안 한다. 국가마다 다 쓰는 목적이나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명확히 하면 백신 정책, 살처분 정책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요게 이제 21세기 정책인데요. 뭐냐면은 지금 백신이 코로나 백신 지금 mRNA 백신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신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없이 유전자만으로도 백신을 만들어내는 시대고요. 이런 기술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바이러스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넣어서 만드는 벡터 기술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있어요. 이미 이런 것들을 만들면 단시간에 1억 수 정도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칙칙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이걸 뿌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시계 같은 거 두지 않아도 혈청 검사를 해보면 백신을 한 건지 감염이 된 건지 구분도 돼요. 이런 게 지금 이미 기술이 우리 손에 있는데 쓰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자, 제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사회는 항상 어떤 똑같은 속도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식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반면교사로 뭔가 배웠다면 그거를 축산 방역에 이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역만으로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차단 방역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백신을 도입하거나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경기도를 해보든 뭐 어떤 뭐 조그만한 시도를 해보든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구제역 백신으로 충분히 성공을 했고 ASF는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새로운 길을 열기에 좋은 시대가 아닌가,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AI 관련해서 제언을 해주신 윤종웅 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종합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합토론 시작에 앞서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음료와 다과 준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